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에이펙 디지털 AI 장관 회의에 이어 오늘은 글로벌 디지털 AI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각국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AI 기술 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과학 기술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 디지털 AI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원국들은 보다 포용력 있고 지속 가능한 AI 기술 개발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에이펙 회원국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디지털 AI 기술의 미래와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21개국의 관련 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모인 건 처음입니다.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 백영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술이 우리가 당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now standing at the forefront of a monumental wave of transformation driven by AI and digital technologies. How we respond to this massive coming wave will shape the future of all of us. 이번 회의는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 AI 전환을 의제로 혁신과 연결, 안전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디지털과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I hope today's meeting will be an opportunity to design the future of our collaboration to encompass innovation, connectivity, and ecosystems based on the diversity and experience of APEC member economies. 과기정통부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첨단 디지털 기술과 AI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남부 폭우에 이어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는데 이번에는 중부에서 남부로 비구름이 이동하며 국지성 호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부 폭우가 그치자 다시 뜨거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반짝 깬 하늘에서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며 기온을 30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해제됐던 특보도 다시 내려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극한호우 예보가 나왔습니다. 뜨겁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뜨겁고 차가운 두 공기 사이에서 폭이 좁은 폭우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집중되겠습니다. 이후 비구름은 서서히 남하해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영향을 주겠고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는 남해안에 집중호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남북으로 폭이 좁은 강수대가 중부에서 남부로 남하하면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를 동반하겠는데 만일 비구름이 정체하면 극한호우를 퍼부을 수도 있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극한호우가 쏟아진 일요일 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무려 1,600회가 넘는 낙뢰가 관측됐습니다. 한 달간 내릴 번개가 하룻밤새 쏟아졌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 극한호우가 쏟아진 밤.
하늘은 쉴 새 없이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합니다. 번개가 땅으로 내리치는 낙뢰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에 317회, 전남에 1325회의 낙뢰가 관측됐습니다. 모두 1642회에 달해 지난해 8월 한 달간 광주 전남에서 기록된 낙뢰 255회보다 6배 웃도는 수치입니다. 낙뢰는 내우구름과 지표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번개 현상으로 흔히 벼락이라고도 불립니다. 남서쪽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남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가운데 북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구름 내부에서 많은 양의 낙뢰가 발생했습니다. 낙뢰가 잦을 때는 실내로 대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번개 예보가 있을 때는 외출을 피하고 부득이 야외에 있다면 전봇대나 나무 같은 높은 구조물과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금속 물건을 내려놓고 몸을 낮춰 쪼그려 앉는 것이 안전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연쇄 발생하면서 올해 폭염과 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년 연속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가동 중인 폭염 중대본에 이어 3일 호우 중대본이 추가 가동되면서 두 중대본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과 호우 중대본이 중첩해 운영된 사례는 2019년 폭염 중대본이 처음 가동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바다의 수증기 증발량이 많아져 폭우가 잦아지고 이로 인해 고기압이 강화돼 폭염 역시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남부도 지난 일주일 내내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완엔 1년치 강수량보다 많은 2,755mm의 물폭탄이 떨어져 80명 넘는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폭포수협 절벽에 위태롭게 매달린 구명보트. 관광객 6명이 모여 앉아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중국 푸젠성 샤먼에 있는 협곡 탐험 여행을 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된 겁니다. 결국 해가 저문 뒤 구조대를 따라 암벽을 타고 올라가 2시간 만에야 안전지대로 옮겨졌습니다. 중국 서남부 광시성 구이핑에선 강가에 자리 잡은 다세대 주택 4채가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된 폭우로 집안이 쓸려 내려가면서 철거 대상에 올라 입주민들은 대피한 뒤였습니다. 윈난성 일양에선 산간 도로를 타고 내려온 급류에 차량이 고립됐습니다. 여성 운전자는 불도저 기사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중국 남부에 짙게 낀 비구름에 타이완에선 지난 한 주 사이 1년 동안 내릴 비가 쏟아졌습니다. 최대 2,755mm, 사망과 실종, 부상자는 80명 넘게 나왔습니다. 수도 베이징도 불과 일주일 만에 홍수 1급 비상에 돌입하는 등 북부 내륙에도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도 40도를 넘는 지역이 닷새 연속 관찰되는 등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열사병 위험이 더욱 커지면서 노약자들과 야외공사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하려고 거리에 상당수 사람들이 양산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 248곳이 35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후 들어 40.3도를 기록했는데 닷새 연속 40도를 넘는 곳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은 일본의 덥고 습한 날씨에 혀를 내두릅니다. So I guess I didn't realize how hot it was going to be, or realize just how hot it was going to be.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more similar to Chicago heat and humidity, and totally different. 열사병 위험이 커지면서 노약자들의 건강도 비상입니다. 지난달 21일에서 27일까지 열사병 환자는 1,800여 명. 이 가운데 55%인 6천여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에어컨 리모컨 전지가 닳아 사용하지 못하거나 난방으로 잘못 설정해 사고를 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 현장 등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들은 냉각팬이 장착된 작업복을 공급하고 실시간 현장 온도를 파악하며 대처에 나섰습니다. 今みたいになんか倒れたりとかそういうのも少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最近ここ何年間はやっぱりこういう空調ジャンバーとかそういうのが必要になってきて、やっぱりそれだけ相当暑いんだなとは思う。 이런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폭염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물 부족 현상도 심각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여름밤 특별 관측회를 엽니다. 오는 12일 밤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실시간 천체 관측과 천체 투영관 영상 체험을 비롯해 생중계 방송, 별이 보이는 라디오 시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5일 오전 9시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이미지 파일이나 압축 파일에 악성 코드를 숨기는 방식으로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는 해킹 조직이 국가정보와 방첩원고라는 압축 파일 안에 54MB 크기의 파일을 넣었고 그 안에 바로가기 형식의 악성 코드를 숨겨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JPEG 등 이미지 파일에 악성 코드를 숨기기도 하는데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실행하면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업체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받은 압축 파일 안에 바로가기 파일이 포함돼 있을 경우 악성 코드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혈압 관리가 중요한데 측정이 번거롭고 휴대도 어려워 지속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팀이 반창고처럼 피부에 붙여 간단하게 혈압을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일반적인 혈압 측정 방식은 혈관을 조였다가 서서히 풀 때 나타나는 압력 변화를 감지하는 커프 방식입니다. 하지만 짧은 순간의 강한 압력으로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압력을 가하지 않고 반창고처럼 몸에 붙여 혈압을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심장 박동에 따라 발생하는 두 가지 생체 신호인 심전도와 맥박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심전도와 맥박이 손목에 닿는 시간은 혈압이 높으면 짧아지고 낮으면 길어지는데 이 시차를 이용해 혈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개발한 웨어러블 전자소자를 피부에 간단히 부착하기만 해도 실시간으로 혈압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서 기존 커프 방식이 지닌 반복성과 측정 환경의 제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창고처럼 붙이기 위해 측정 회로는 전기가 잘 통하면서도 유연하도록 액체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이 기술이 핵심입니다. 연구팀은 회로를 머리카락 굵기로 얇게 만들었는데 강하게 잡아당겨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회로를 10,000번 이상 늘려도 신호가 안정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저 소결이라는 새로운 공정법을 도입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머리카락 두께로 굉장히 얇게 회로와 센서를 패터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핵심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측정한 혈압 데이터를 스마트폰 등에 무선으로 전송하고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2%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1%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6월 2.2%에 이어 2달 연속 2%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농축 수산물이 2.1%, 공업제품은 1.6%, 서비스는 2.3% 상승했습니다. 가공식품은 4.1% 올랐는데 빵이 6.4%, 커피는 15.9%, 햄과 베이컨은 7.1%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친 정부가 이제부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또 전략산업 분야의 새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손경식 경총회장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업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장관은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고 의미를 두면서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에 총력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엔 이르다면서 새 관세와 통상환경 적응에 정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디테일을 좀 더 다져주시고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 장관은 앞서 오전에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하는 대미통상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목표했던 자동차와 철강 관세 완화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12.5% 확보와 철강 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마지막 트럼프 앞에서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했었는데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미국과 향후 세부 이행 방안 협상에서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 등과 같은 강도 높은 비관세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관세 이슈 외에도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과 같은 난제들도 있어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부터 정부의 대응 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113억 3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1억 3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달러화 강세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했지만 외화 표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발행과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지난 5월 말 4,046억 달러로 급감했지만 6월 이후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더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도는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오는 7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저격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여 시장에 판매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전쟁 머신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며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인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So what he said very clearly is that it is not acceptable for India to continue financing this war by purchasing the oil from Russia. 인도는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X에 성명을 내고 인도를 겨냥하는 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 이후 인도로 오던 전통적 공급 물량이 유럽으로 가게 돼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미국은 원자력 산업을 위해 러시아에서 육부라 우라늄과 전기차 산업을 위한 팔라듐 등을 수입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익과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도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모디 인도 총리를 진정한 친구라고 부르며 각별했던 양국 관계가 관세 협상을 계기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인도의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이중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지난 7월 미국 고용시장 악화쇼크로 하락했던 주요 기술 대기업 주가가 반등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미국의 6월 공장 수준은 4.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경기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지난주 고용 쇼크를 딛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주가 반등은 투자 심리 회복과 전장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증시는 호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원자재 비용이 올라 미국의 6월 공장 수주가 전월보다 4.8% 줄며 제조업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보잉 등 비국방 항공기 주문이 전월 대비 51.8%로 급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런 와중에 보잉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지역 F-15 전투기 공장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고심에 빠졌습니다. 지난 6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가전제품에까지 관세가 50%로 인상된 건 제조업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관세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상승과 수요 억제, 설비 투자 축소를 유발해 신규 주문 감소와 고용 둔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경기 속에 물가 인상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That was where I felt like we were in peak uncertainty. We had tariffs. Uncertainty tends to cause maybe a little bit of reluctance if you're an employer when making hiring decisions. 실제로 ISM이 조사한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 지표는 7월에 49로 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에퀴터블 그로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을 최대 4.5%까지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국가 전체적인 수익률 압박, 임금 정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도로 위에 움푹 팬 포트홀 때문에 당황하신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도로 위의 결함을 단시간에 판독하는 AI 도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자칫 대형 사고를 초래하기도 하는 도로 위의 복병 포트홀. 특히 집중호우뒤 예기치 않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30년 운전 경력의 베테랑도 예외는 아닙니다. 타이어 파손하고 온 적도 있죠. 이 타이어 파손나가지고 뒤에 탄 손님이 입원한 적도 있고. 경기도가 포트홀과 도로 균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차량 뒤쪽에 설치된 장비가 노면을 촬영하자 AI가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석합니다. 분석한 내용은 곧바로 그래프로 만들어집니다. 도로 파임이나 변형, 승차감 등을 종합해 0부터 10까지 수치화하는데 6 이하인 부분은 보수가 필요한 곳입니다. 1km당 사진 한 장을 분석하는데 기존 육안으로는 30분 정도 걸리던 게 AI로는 불과 15초 만에 완성됩니다. 여기에 연도별 보수 구간과 파손 상태를 제시해줘 똑똑한 도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부터 도로 포장 관리 시스템에 대한 AI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얻게 된 분석 결과를 도로 유지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는 이 같은 AI 분석 기술을 도내 시군 관리 도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공유에 힘쓸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8월 5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